오늘 실패하면 내 가족도 끝장이다. 새벽 3시 DMZ 북쪽 200m 지점. 지뢰밭 사이로 젊은 북한군 병사 하나가 숨을 참고 엎드려 있다. 바람이 철조망을 흔들고 바로 옆에서 북한 경비대의 손정든 불빛이 스친다. 오늘 실패하면 내 가족도 끝장난다. 그는 단숨에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진다. 이것이 2019년 이후 처음으로 걸어서 귀순한 북한 병사의 이야기다. 2024년 8월 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 저는 북한 강원도 고성 최전방 지뢰밭에서 죽음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진흙 속에 박힌 제 손가락 5cm 옆에는 지뢰 표시 말뚝이 보였습니다. 경비병이 담배에 불을 붙입니다. 붉은 불씨가 어둠 속에서 빛납니다. 제 얼굴에서 불과 3m 떨어진 곳입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습니다. 24년을 살면서 이렇게 죽음이 가까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경비병이 무전기를 꺼냅니다.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챈 겁니까? 제 군복이 보인 겁니까?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전기에 대고 말합니다. 아무 이상 없다고. 발소리가 멀어집니다. 손전등 불빛이 사라집니다. 살았습니다. 진흙 속에서 얼굴을 들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남측 철책까지 30m, 자유까지 30m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아십니까? 북한 인민군 이등병이 왜 총 들고 지키던 그 철책을 목숨 걸고 넘으려 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충성맹세를 외치던 병사였습니다. 그런 제가 왜 탈영병이 됐을까요? 대북학성기에서 들려온 BTS 노래 한 곡, 한 달 사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2명의 전우, 매일 밤 들려오던 구타 소리와 비명, 배급은 끊겼고 상관들은 미쳤습니다. 그리고 제 전투화 속에 숨겨둔 여동생 사진 한 장, 이 모든 게 저를 지뢰밭으로 내몰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탈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이 북한의 진실을 알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북한 최전방에서 벌어진 실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23년 가을, 저는 강원도 고성 최전방 소대에 배치됐습니다. 19살이었습니다. 처음 철책을 봤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남조선이 바로 저 너머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입대 첫날 소대장이 말했습니다. 저 철책 너머는 지옥이라고. 미제의 앞잡이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그때는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여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해가 났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가 물에 잠겼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평양에서는 김정은 동지가 현지 지도를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대에는 복구 작업 명령만 떨어졌습니다. 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토사를 치우라는 겁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배급은 줄었습니다. 원래 하루 3끼 나오던 게 2끼로 줄었습니다. 그마저도 옥수수 죽이 전부였습니다. 쌀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소대원들 얼굴이 점점 야위어갔습니다. 20대 청년들이 굶주림에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상부에서는 계속 독려만 했습니다. 혁명 정신으로 극복하라고. 충성심으로 배고픔을 이겨내라고. 말이 됩니까? 정신력으로 배를 채울 수 있습니까? 소대장은 점점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조금만 늦어도 쿠타였습니다. 얼차려는 기본이었습니다. 밤마다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맞아서 이빨이 부러졌습니다. 누군가는 갈비뼈가 나갔습니다. 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폭력이었습니다. 그해 7월부터였습니다. 남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북학성기였습니다. 6년 만에 다시 켜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라고 했습니다. 적의 선전 방송이라고. 듣지 말라고. 하지만 경계 근무를 서면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이면 더 잘 들렸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BTS라는 가수의 노래였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리듬이었습니다. 신나는 멜로디였습니다. 북한 노래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뉴스도 나왔습니다. 릴규라는 외교관이 탈북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쿠바 대사관에 있다가 가족과 함께 남조선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간부였습니다.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탈북을 한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소대원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시작됐습니다. 남조선이 정말 잘 사나? 거기 가면 굶지 않나? 자유롭게 산다던데 사실이나? 조심스러운 대화였습니다. 들키면 끝이니까요. 정치범 수용 소행이니까요. 하지만 궁금증은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굶어야 합니까? 우리는 왜 매일 맞아야 합니까?
저 철책 너머는 정말 지옥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속은 겁니까?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체제에 대한 의심. 아주 작은 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균열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8월 초순이었습니다. 아침 점호에 최성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1살 함경북도 출신이었습니다. 소대장이 소리쳤습니다. 최성호 어디 갔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초소를 뒤졌습니다. 숙소를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소대장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보위부가 왔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하나씩 불려가서 신문당했습니다. 최성호와 무슨 대화를 나눴나? 이상한 행동을 본 적 있나? 밤에 어디 갔는지 아나?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정말 몰랐으니까요. 결론은 도적단에게 잡혔다는 겁니다. 국경 지역에 출몰하는 범죄자들한테 납치됐다고 그렇게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최성호는 경계 근무 중이었습니다.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도적한테 잡힙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최성호가 넘어갔다는 걸. 2주 후였습니다. 또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박철민이었습니다. 22살 양강도 출신. 이번에는 새벽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교대 시간에 오지 않은 겁니다. 찾아보니 없었습니다. 또 보위부가 왔습니다. 또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소대장이 처벌받았습니다. 관리부실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새 소대장이 왔습니다. 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경계 근무가 2배로 늘었습니다. 철책 순찰이 강화됐습니다. 상부는 긴장했습니다. 더 이상 병사가 사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넘어갔다면 어떻게 한 겁니까?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철책 근처를 순찰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지뢰밭 가장자리에 이상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지뢰 표시 말뚝이 뽑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뽑아놓은 겁니다. 땅을 살펴봤습니다.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군화 자국이었습니다. 철책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군가 지뢰를 확인하고 길을 만든 겁니다. 그 길로 철책까지 간 겁니다. 최성호와 박철민이 한 짓이었습니다. 그들은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밤마다 조금씩 지뢰 위치를 파악했던 겁니다. 그리고 안전한 경로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 길로 DMZ를 건넜던 겁니다. 성공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서 남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도 갈 수 있을까? 저도 성공할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닷새 후였습니다. 밤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대북 확성기에서 또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북한 병사 1명이 동부 전선을 넘어 귀순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최성호였습니까? 박철민이었습니까?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해냈다는 걸. 살아서 자유를 찾았다는 걸.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저도 저 철책을 넘겠다고. 죽더라도 시도는 해보겠다고. 여기서 굶어 죽을 바에야 자유를 향해 죽겠다고. 마음속 작은 균열이 큰 틈으로 벌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고향은 황해도 작은 농촌 마을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 네 식구가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협동농장에서 일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에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배급은 끊겼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2022년 겨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병원에 갔지만 약이 없었습니다. 돈을 내야 치료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한테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는 한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48살이었습니다. 굶어 죽은 겁니다. 21세기에 굶어 죽은 겁니다.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습니다. 어머니는 그 후로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심장이 안 좋아졌습니다. 약을 구할 돈이 없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장사를 했지만 벌이가 시원찮았습니다. 여동생은 그때 16살이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집안을 돕겠다고 장마당에 나갔습니다. 인력 일을 했습니다. 짐을 나르고 청소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옥수수 몇 킬로그램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면회도 마음대로 못 갔습니다.
휴가는 1년에 한 번뿐이었습니다. 작년 여름 휴가 때였습니다. 집에 갔더니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의 걷지 못했습니다. 여동생은 뼈만 남았습니다. 17살 소녀가 30kg도 안 나갔습니다. 여동생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빠 나 배고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뭘 해줄 수 있습니까? 군인 월급은 한 달에 담배 한 갑값도 안 됐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휴가가 끝나고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석 달 후 소식이 왔습니다. 여동생이 장마당에서 단속에 걸렸다는 겁니다. 신분증 검사를 했는데 통행증이 없었던 겁니다. 처벌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노동 단련대에 보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들어가면 살아나오기 힘들었습니다. 여동생 나이 18살입니다. 그 나이에 노동 단련대에 가면 끝입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군인인 저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권력도 없었습니다. 뇌물을 줄 돈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동생이 죽어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답이 없다는 걸. 아무리 충성해도 굶어 죽는다는 걸.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가족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이 체제는 우리를 버렸다는 걸. 김정은은 우리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날 밤 여동생 사진을 꺼냈습니다. 작년 여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마지막 휴가 때 찍었던 겁니다. 여동생은 웃고 있었습니다. 마른 얼굴로 억지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전투화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내가 살아서 남쪽으로 가겠다. 돈을 벌겠다. 브로커를 통해서라도 가족을 데려오겠다. 여동생을 반드시 살리겠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여기 남아서는 우리 모두 죽습니다. 제가 먼저 가야 합니다.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이 삽니다. 최성우와 박철민이 보여줬습니다. 가능하다는 걸.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죽더라도 시도는 하겠습니다. 여동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철책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 동안 준비했습니다. 밤마다 경계 근무를 서면서 관찰했습니다. 철책 구조를 외웠습니다. 순찰 시간을 체크했습니다. 지뢰밭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최성우가 뽑아놓은 표시 말뚝들을 찾았습니다. 그가 만들어 놓은 길이 있었습니다. 조명탄이 떨어지는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교대 시간의 공백을 계산했습니다. 철분 정도 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기회였습니다. 8월 19일 밤이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시야가 나빴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경비가 느슨해질 겁니다. 새벽 4시.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앞 조가 들어가고 다음 조가 나오기 전. 그 공백이었습니다. 저는 움직였습니다. 철책으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누가 부를까봐 두려웠습니다. 총소리가 날까봐 무서웠습니다. 지뢰밭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최성호가 표시해 놓은 첫 번째 말뚝을 찾았습니다. 거기서부터 길이 시작됐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진흙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비가 쏟아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더듬어가며 말뚝을 찾았습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전진했습니다. 절대 서두르면 안 됐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끝입니다. 지뢰가 터지면 죽습니다. 10m쯤 갔을 때였습니다. 조명탄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이 환해졌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조명탄이 꺼졌습니다. 다시 어둠이 왔습니다. 계속 갔습니다. 20m, 30m, 거의 다 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조였습니다. 제가 있는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진흙 속에 박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제 머리 위를 스쳐갔습니다. 경비병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m, 50cm. 제 옆에 섰습니다. 멈췄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들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비병이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씨가 보였습니다. 제 얼굴에서 3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들릴 것 같았습니다. 경비병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다.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손전등이 사라졌습니다. 살았습니다. 다시 움직였습니다.
마지막 10m였습니다. 철책이 보였습니다. 남측 철책이었습니다. 최성호가 끊어놓은 철조망 부분을 찾았습니다. 있었습니다. 구멍이 있었습니다.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철조망이 옷을 찢었습니다. 살이 찢어졌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통과했습니다. 남측입니다. 대한민국 땅입니다. 일어섰습니다. 뛰었습니다. 철책에서 멀어졌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까? 모릅니다. 그냥 뛰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10분쯤 뛰었을 때였습니다. 앞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한국군이었습니다. 초소였습니다. 저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귀순합니다. 북한군입니다. 쏘지 마세요. 한국군들이 총을 겨눴습니다. 저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귀순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들이 다가왔습니다. 저를 제압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살았으니까요. 자유를 찾았으니까요. 성공했으니까요. 한국군은 저를 부대로 데려갔습니다. 옷을 벗겼습니다. 몸수색을 했습니다. 무기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협조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들도 조심해야 하니까요. 따뜻한 물로 씻었습니다. 24년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새 옷을 줬습니다. 민간인 옷이었습니다. 처음 입어보는 옷이었습니다. 밥을 줬습니다. 흰 쌀밥이었습니다. 국이 있었습니다. 반찬이 4가지나 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울음이 나왔습니다. 군인들이 걱정했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쌀밥을 본 게 1년 만이라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더 가져다 줬습니다. 이틀 후 국정원 사람들이 왔습니다. 합동신문센터로 갔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어디서 왔나? 어느 부대 소속인가? 언제 넘어왔나? 어떻게 넘어왔나? 왜 넘어왔나? 모든 걸 물었습니다. 저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 말했습니다. 고성 최전방 소대에 있었다고. 배급이 끊기고 폭력이 심했다고. 2명의 전우가 먼저 탈북했다고. 지뢰밭 경로를 찾아 넘어왔다고. 가족을 살리고 싶었다고.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간첩이 아니냐고. 북한이 보낸 게 아니냐고. 저는 웃었습니다. 간첩이 이렇게 옵니까? 지뢰밭을 기어서 옵니까? 죽을 뻔하면서 옵니까? 조사관도 웃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진짜 귀순이라고 판정났습니다. 하나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통일부 소속 교육시설이었습니다. 탈북민들이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도로가 넓었습니다. 차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건물들이 높았습니다. 불빛이 환했습니다. 사람들 옷이 깨끗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있었습니다. 북한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개인 침대가 있었습니다. 이불이 깨끗했습니다. 화장실에 온수가 나왔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식당에 갔습니다. 메뉴판이 있었습니다.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삼겹살을 골랐습니다.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었으니까요. 고기가 나왔습니다. 투툼했습니다. 구워서 먹었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울었습니다. 이게 고기 맛입니까? 이렇게 부드럽습니까? 이렇게 맛있습니까? 옆 테이블 사람들이 봤습니다. 저처럼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탈북민들이었습니다. 다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도 악수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여긴 안전하다고. 이제 굶지 않아도 된다고. 맞아 죽지 않아도 된다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그날 밤 잠을 잤습니다. 24년 인생에서 가장 편한 잠이었습니다. 총소리 걱정 없이, 구타 걱정 없이, 배고픔 걱정 없이 꿈을 꿨습니다. 여동생이 웃고 있었습니다. 배불리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반드시 여동생을 데려오겠다고. 그게 제가 여기 온 이유니까요.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글을 다시 배웠습니다. 북한말과 남한말이 달랐습니다.
동무가 친구였습니다. 인민반장이 통장이었습니다. 사회주의가 민주주의였습니다.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키보드를 처음 만졌습니다. 인터넷이 신기했습니다. 클릭 한 번에 세상 정보가 나왔습니다. 북한에선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받았습니다. 제 생애 첫 휴대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용법을 몰랐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줬습니다. 유튜브라는 게 있었습니다. 영상을 마음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BTS 영상을 찾았습니다. 철책 너머에서 들었던 그 노래였습니다. 완전한 버전으로 들었습니다. 뮤직비디오를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 노래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심리 상담도 받았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밤에 악몽 꾸냐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뢰밭 꿈을 꾼다고. 손전등이 저를 비추는 꿈을. 총소리가 들리는 꿈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고. 여기선 안전하다고. 아무도 저를 해치지 않는다고. 정말 그랬습니다. 한 달 지나니 악몽이 줄었습니다. 2달 지나니 편히 잤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정착금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제 돈이었습니다. 일한 것도 아닌데 정부가 준 겁니다. 적응하라고 준 겁니다. 고마웠습니다. 집을 구했습니다. 강원도 고성 근처였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넘어온 그곳 근처로 다시 온 겁니다. 하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군부대 민간인 근무자로 들어갔습니다. 출입관리 업무였습니다. 아이러니가 또 있었습니다. 북한군이었던 제가 한국군 부대에서 일하는 겁니다.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긴장했습니다. 받아줄까 걱정했습니다. 탈북민이라고 무시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기우였습니다. 군인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용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군인들이 물었습니다. 북한 군대는 어땠냐고. 힘들었냐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옥이었다고. 매일 굶고 맞았다고. 그들은 놀랐습니다. 같은 군인인데 이렇게 다르냐고. 저도 놀랐습니다. 여기 군인들은 밥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구타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썼습니다. 휴가를 자주 갔습니다. 인간답게 대우받았습니다. 일을 배웠습니다. 출입증을 확인하고 차량을 검색했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북한 군대보다 100배 쉬웠습니다. 한 달 후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8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북한 군인 월급의 몇백 배였습니다. 울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혼자 울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한 달 일하고 이런 돈을 받다니. 저녁에 삼겹살을 사 먹었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한 접시를 다 먹었습니다. 북한에선 평생 못 먹을 양이었습니다. 여기선 한 끼 식사였습니다. 마트에 갔습니다. 물건이 넘쳤습니다. 과자, 라면, 과일, 고기. 원하는 걸 살 수 있었습니다. 카드를 긁었습니다. 제 돈으로 제가 원하는 걸 샀습니다. 이게 자유였습니다. 이게 인간다운 삶이었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스위치 하나로 환해졌습니다. 북한에선 전기가 수시로 끊겼습니다. 여기선 24시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를 봤습니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최고 지도자를 비판해도 됩니까? 잡혀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게 자유였습니다. 표현의 자유였습니다. 생각의 자유였습니다. 2024년 12월. 정착한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적응했습니다. 한국말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일도 익숙해졌습니다. 친구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잊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아직 저 너머에 있습니다. 지옥에 있습니다. 매일 밤 여동생을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노동 단련대에 갔을까? 아니면 풀려났을까? 밥은 먹고 있을까? 살아는 있을까? 모릅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괴롭습니다. 월급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 푼도 쓰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만 삽니다. 나머지는 전부 저축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가족을 빼내려 합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그리고 한국으로. 돈이 많이 듭니다. 1인당 1,000만 원 넘게 듭니다. 2명이면 2천만 원 넘습니다. 지금 제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을 겁니다.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반드시 모을 겁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형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도 가족을 빼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브로커 연락처를 줬습니다.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사기꾼이 많다고 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아보고 있습니다. 탈북민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모읍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례들을 찾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브로커를 물색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가족이 위험해집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주말에는 교회에 갑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탈북민들이 많이 다닌다고 해서 갔습니다. 사람들이 따뜻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같이 기도해줬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해줬습니다. 힘이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부대에서 포상을 받았습니다. 성실하게 근무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상장과 함께 격려금을 받았습니다. 뿌듯했습니다. 북한에선 충성에도 굶었습니다. 여기선 성실하면 인정받습니다. 보상받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요즘 뉴스를 자주 봅니다. 북한 소식이 나올 때마다 집중합니다. 수해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더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여동생도 그 속에 있습니다. 어머니도 그 속에 있습니다. 빨리 데려와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어제 전투화를 꺼냈습니다. 그날 밤 신었던 전투화입니다. 지뢰밭을 기어갈 때 신었던 전투화입니다. 안에서 여동생 사진을 꺼냈습니다. 구겨지고 물에 젖었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동생의 웃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오빠가 반드시 데리러 갈게. 그때까지 살아만 있어. 꼭 살아있어. 그게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찾아옵니다. 지뢰밭을 기어서 옵니다. 총알을 피해옵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누리는 이 자유를, 이 평화를, 이 풍요를 북한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철책 너머 24km만 넘으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알아도 넘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군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더 어렵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북한의 진실이 알려져야 합니다. 세상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언젠가는 변할 겁니다. 언젠가는 자유가 올 겁니다. 그날까지 저는 여기서 살아갈 겁니다. 성실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가족을 기다리며. 여동생아, 오빠는 여기서 너를 기다린다. 반드시 데리러 갈게.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 살아만 있어. 그게 오빠의 마지막 약속이야.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북한 최전방에서 지뢰밭을 건너 자유를 찾은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전부 사실입니다. 2024년 8월 대한민국 강원도 고성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랍니다. 북한의 현실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